지금 저기 보이는 본관이 당시 윤동주가 수업을 들었던 문과대학 수업을 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함께 요 앞에서 동기들과 찍은 사진도 유명하지요. 학생으로서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윤동주가 스스로 자신의 성정에 대해서 남긴 산문 기록은 없고요. 다만 그분의 사후에 윤동주를 그 회상하는 과정에서 참 수많은 그 친구, 선후배, 또 심지어 스승들까지 윤동주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증언이라는 게 이게 서로 불일치하고 또 어긋나고 또 심지어 상충하기까지 하는 게 증언인데, 윤동주는 놀랍도록 서로 이렇게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 윤동주에 대한 그 성정에 대한 그 증언은 이분이 온순했다. 그리고 아주 밝고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또 이채로운 것은 이분이 뭐 축구도 좋아했고요. 방과 후에는 당시 본정통인 충무로 나가서 영화 감상이나 클래식 감상도 잘했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실도 가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그 온순함 못지않은 또 청년의 그 어떤 능동적인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사색적이었다는 것이 아마 시인으로서의 성정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윤동주는 그 성적은 아주 우등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조선어도 일본어도 다 배웠는데 조선어 성적이 가장 탑 클래스였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윤동주가 가졌던 뭐 무의식까지 우리가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와서 아주 스스로는 갈등하면서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연희전문 그 교수진이라는 게 당시 그 사립대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민족주의자들이 집결해 있었고, 그리고 한국어로 조선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윤동주가 그 학업에 집중했던 어떤 밀도랄까, 이런 건 아주 강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가 2학년, 3학년 때는 뭐 대단한 작품을 쓰진 않지만 그 4학년 때 또 이제 일본 가기 전에 또 일본 가서 썼던 걸작들의 밑거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2학년 때 이제 본격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시인들의 시집을 봤다고 들었는데, 뭐 정지용과 백석이 있을 텐데, 그런 시집들을 읽으면서 이제 윤동주가 2학년 때 썼던 시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윤동주는 아마 돌아가실 때도 학생이었고, 아마 명동소학교 다닌 이후로 학적이 끊이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아주 그 몸으로 실천하신 분인데, 그래서 서양 고전이나 또 한국의 어떤 근대 고전들을 섭렵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흠모하고 또 결국 넘어서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줌으로써 선행 시인들과 후행 시인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지를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지용과 백석이죠. 그래서 그분들 영향을 입으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데, 2학년 때 썼던 대표작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애시 같은 소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깔끔한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한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순이라고 하는 윤동주 씨의 3번 나오는 그 고유명사를 부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성의 눈을 뜬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타인을 이제 자기 말고 1인칭 말고 소중한 2인칭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 그 새로운 길엔 그냥 아가씨라고 나왔지만 이번에 순이라고 하는 아주 맥락을 갖춘 소녀가 나옴으로써 윤동주가 2학년쯤 되면 그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그다음에 2인칭의 발견,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가 이제 본격 시작하게 되는 어떤 시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윤동주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정리해 놓은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 윤동주의 친구들, 말하자면 그때 기숙사 동기였던 강처중이나 송몽규, 혹은 이제 김삼불, 동기였던 유영 선생 같은 분, 그다음에 후배였던 장덕순 교수, 또 이제 서울에 왕래했던 라사행 선생이나 또 윤영춘 교수 같은 분들이 윤동주하고 만났던 기록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놨어요. 지금 보면 아주 오래된 기록이지만 사실 윤동주가 41년에 겨울에 졸업하니까 사실 윤동주 죽고 나서 그때 증언은 한 6, 7년 정도의 상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거라서 아주 오랜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충실성이랄까 이런 거는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증언들을 보건대 윤동주가 이곳에서 시인 윤동주의 발돋움을 했던 시기가 바로 2학년, 3학년 무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4학년이 되면 이제 시인 윤동주가 피어나죠. 정말 아름다운 걸작들을 많이 씀으로써 정말 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게 4학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외솔관을 지나오고 있는데, 네, 외솔 최원배 선생과 윤동주와의 관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윤동주가 38년 1학기에 입학을 해서 첫 학기에 최연배 선생의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말본 강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윤동주 동기인 그 유영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이 최연배 선생 강의를 듣고 무척 영광스러웠고 또 시인 윤동주로서는 당시 일본어가 이제 대세가 되어가는 형국에 조선어, 한국어, 한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최연배 선생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이제 사제 간의 인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동주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첫 시집을 정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내는데 네. 이곳 시집을 정음사는 바로 최연배 선생이 설립한 출판사고요. 그 아드님이신 최영애 선생이 이제 사주로 있으면서 바로 그 시집을 발간했기 때문에 살아서는 사제간으로 만났고 또 돌아가서는 유고 시집의 저자와 출판사 창립자로 만나는 이런 좀 의미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윤동주가 2학년 부가연동에서의 하숙을 마치고 3학년으로 오면서 다시 이곳으로 그렇죠. 들어옵니다. 네, 선생님, 윤동주의 3학년은 어떤 시기였나요? 3학년이면 고학년 아닙니까? 근데 윤동주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랫동안 그 가계에 이렇게 내려왔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동시에 시를 좀 이제 못 쓰게 되죠. 아마 절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1년여의 침묵이 이어지다가 이제 그해 말에 한 3편 정도의 시를 씀으로써 겨우 체면치레를 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젊은 의사는 나의 병을 모른다 한다. 근데 또 그 병원에서 한 그 여인이 그 환자가 이렇게 알아눕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떠나고 나서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누워봄으로써 이제 정말 다시 타자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3학년 말기에 해서 4학년에 그 시인 윤동주로서 피어나는 그런 단초를 3학년 때 다시 후반부에 복귀하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초에 핀스놀에 돌아와 가지고 경남 하동 출신의 광양에서 올라온 정병옥이라는 후배를 만나면서 그와 더불어 이제 남은 학창 생활 2년을 같이 하죠. 기숙사 생활 같이 하고 하숙 같이 하고 다시 기숙사 생활 같이 하는 그런 분인데 2년 차이가 나지만 아주 중요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윤동주가 졸업 기념으로 자신의 시 19편을 묶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제목을 져서 세 부를 이렇게 낱낱이 필사해서 작성을 해서 한 부는 자기가 가지고 한 부는 문과 스승이었던 이양하 교수를 드리고 한 분은 후배 정병옥에 주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정병옥을 사랑했는데 결국 자신이 가졌던 것이나 이양하 교수한테 헌정했던 것은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그가 광양에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어머니가 마룻바닥을 뜯으시고 큰 독에다가 아주 그 방수 처리도 잘해가지고 남겨놓은 그 유고가 남아서 그것이 다시 유족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대표작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조차 사라졌다면 우리는 서시, 별에는 밤, 또 다른 고향, 눈 오는 지도, 자가 이런 작품들은 모르는 거죠. 윤동주의 습작품 정도만 알게 됐을 테니까 윤동주의 대표작을 알리는 데에는 정병옥 선수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이 좀 당겨지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윤동주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42년 3월쯤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한 졸업이 3개월 땡겨져요. 그래서 41년 12월에 이제 졸업식을 치르게 되죠. 지금 윤동주 기념관에 보면 사과모를 쓴 그 동기들, 윤동주, 송몽규, 강처종, 김삼불 사진이 아주 참 미소년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뭐 그 해에 터진 태평양 전쟁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이렇게 땡겨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교장이었던 윤치호 교장이 이제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졸업식을 치르게 됩니다.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시아가 살아남는 길은 아시아 전체가 힘을 모으는 길이다. 그 선봉에 설 제국의 일꾼들로 성장한 제군들 모두가 자랑스러우며 특히 우수한 성적을 남긴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윤동주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42년 4월에, 그러니까 그 이듬해 4월에 일본의 립교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송우회 선생이 윤동주 평전에 보면 사실 가고 싶었던 대학은 제국 대학이었는데 그 여러 형편으로 맞지 않아서 립교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일본을 가게 되면은 지금의 패스포트, 말하자면 도항 증명서가 필요한데 거기에 일본식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윤동주도 자기 이름을 윤동주에서 평소동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평소라는 그 시는 히라누마라고는 일본 성씨를 쓴 것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파평윤 씨들은 그 파평의 평자, 그 평자를 맨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파평윤 씨의 시조가 연못에서 태어나셨다는 설화에 연못 소자를 써서 파평의 평, 연못소에서 평소, 이게 히라노마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파평윤 씨의 창씨는 윤동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평소를 썼다고 하는 증언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보면은 윤동주가 자기가 창씨를 한 것이 아니라 파평윤 씨 전체가 평소 히라노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기재하는 데서 비롯된 번민이 아주 컸죠.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일본 가기 전에 딱 두 편의 시를 쓰는데, 하나가 간이라는 작품이고 하나가 참회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남아도 어차피 일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좋게 생각하라. 참회록은 뭐 중세 때 성 어거스틴도 쓰고, 다음에 뭐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썼던 종교적인 용어죠, 사실은. 근데 윤동주의 참회록은 아주 실존적이고 이분 특유의 그 부끄러운 브랜드를 일본에 가기 직전에 느낌을 담아서 아주 대표작으로 지금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걸 이제 4학년 말엽에 쓴 거죠. 이 4학년을 정리하는 그 작품, 참회록이라는 작품을 우리 전승민 씨가 한번 낭송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어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여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뭐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마지막에 그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사실 거울을 마주 보면 뒷모양이 나올 수 없죠. 앞모습만 보이는데 그 거울 속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거울은 실제적인 피사체가 아니고 윤동주가 바라본 스스로의 뒷모습이니까 아주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런 모습을 보인 아주 명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시를 쓴 윤동주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네. 이제 4학년 생활은 이제 서초터로 옮겨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희 전문 마지막 시절의 하숙집으로. 네, 그러네요. 네. 이게 41년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여기서 묵는데
이 종로구청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태극 마크와 저 동판을 새겨놨을 거예요. 네. 이게 집이 원형은 아니고 이제 터반, 여기 이제 터만 위치. 여기가 확실하다. 네. 옛날에 건물이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로 산책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일왕산까지 갔을 거고. 네, 교수님, 이제 저희가 수성 계곡에 왔는데요. 이제 하숙집터, 그러니까 서촌 하숙 시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윤동주가 그 4학년이 되는 1941년 5월에 그 후배이신 정병욱 선생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김송 선생 자택에서 3개월간 저 하숙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인왕산이나 종로 효자동 이런 데를 이제 누비면서 산문의 일부와 좋은 시 몇 편을 쓰게 됩니다. 윤동주의 가장 화려했던 4학년 시절의 정점을 여기서 찍은 거죠. 김송 선생은 이제 함경남도 출신인데 정병욱 선생이 쓴 내가 아는 윤동주라는 글에서는 우연히 지나다가 김송 선생 문패를 보고 혹시 그 김송인가 해서 들어갔다 같이 하숙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 조금 용감한 추측은 김송이라는 분을 원래 알고 있었고 또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에 친근성을 느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화도 쉽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김송 선생이 당시에 불령선인으로 분류돼가지고 감시요 시찰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 관원들의 또 감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이 거기에 오래 있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종로 시절의 윤동주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그 김송 선생 자택, 거의 하숙집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종로구청이 잘 보관해가지고 하숙집 원형은 사라졌지만 그 터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곳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 4학년에도 시를 열심히 쓰게 되는데 그 시 활동에는 4학년 시절이 어땠나요? 4학년이면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았듯이 좋은 작품들을 쓰고 있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4학년에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수록된 아주 좋은 작품들, 눈 오는 지도나 십자가, 또 다른 고향, 길, 별에는 밤, 서시까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4학년 때 다 쓰게 되죠. 그래서 4학년 때 일화라면 이런 게 있어요. 고해 41년 4월호에 문장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잡지죠.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주관을 했고 정지용과 이병기가 시와 시조에서 후배들을 선했던 아주 좋은 잡지인데 거기 41년 4월호가 폐간호가 됩니다. 일제의 그 압력에 의해서 한국의 잡지들이 다 폐간되는데 그 폐간호가 41년 4월호인데 거기에 어떤 작품이 실리냐면 그 유명한 백석의 흰 바람백이 있어라는 비교적 긴 한국 최고의 서정시가 실려요. 근데 그때가 윤동주로 치면 4학년 개학하는 달이에요. 윤동주는 문장과 인문평론이라는 잡지를 다 구독할 정도로 독서열이 컸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문장 4월호를 윤동주가 보았을 겁니다. 자기가 흠모했던 시집을 구할 수 없어서 필사했던 백석이 만주에서 보낸 신작을 읽으면서 감동했을 거예요. 흰 바람백이 있어를 보면서 감동하고 선배가 오랜만에 발표한 신작에 전율했을 겁니다. 그러고서 묻어두고 7개월 후에 41년 11월에 별에는 밤을 쓰는 겁니다. 별에는 밤과 흰 바람백이 있어는 아주 친연성이 높은데 이를테면 흰 바람백이 있어는 시인의 시선에 그 바람벽에 스크린 효과를 가져서 글자들과 영상들이 지나가는 데 비해서 윤동주는 그 바람벽을 밤하늘로 바꿨죠. 백석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단어가들이 다 들어왔지만 윤동주는 거꾸로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갑니다. 하나하나 거꾸로 역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거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프란시스 잠은 그대로 그 백석이 호명했던 시인들을 불러왔고 백석은 초승달과 바구직국과 짝새와 당나귀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약소자들을 호명했지만 윤동주는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 5 짐승들을 불러요. 그들을 내가 하나하나 불러보는 건데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 5 동물은 윤동주가 그냥 생각해낸 5 짐승이 아니고 백석의 사슴에 다 나오는 짐승들을 부른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백석에 대한 오마주이자 백석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자로서의 시인론을 말한 것에 비해서 윤동주는 거기다 초월성을 부여해서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라고 노래함으로써 백석을 수용하고 넘어서는 아주 아름다운 선행 시편과 후행 시편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강하게 입었지만 모방작은 아닌, 아류작은 더더욱 아닌 별개의 작품으로 서면서도 영향관계는 뚜렷한 이런 드라마를 만주의 백석과 이 종로의 윤동주가 1941년 4월과 11월에 이렇게 서로 호혜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게 4학년 때 제일 아름다운 드라마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작품을 쓰고 나서 서시라는 작품을 써서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출간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 이양화 선생이 출간을 좀 말렸고 결국 윤동주 생전에는 시집이 출간되지 않다가 사후에 그 정병옥이 보관했던 19편 친필 유구와 강처중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합쳐서 31편으로 그 초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정음사에서 나오고요. 1955년에 그의 10주기를 맞아서 월남하실 때 여동생이신 윤예원 선생이 들고 오신 창작 노트, 습작 노트를 합쳐서 이제 두툼해진 윤동주 재판본이 55년 나옴으로써 우리가 윤동주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작품들이 발굴돼서 지금은 시 119편, 그다음에 산문 4편에서 123편이 윤동주 작품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윤동주라는 창작 주체도 있지만 시를 보관했던 정병욱, 그다음에 그와 끝까지 소통하고 소개했던 강처종,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우정의 친구들이 윤동주라는 주체를 만들어낸 조연들이라고 봐야죠. 역시 기억은 집단 기억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 기억이 충돌도 상충도 없이 이렇게 훌륭한 전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윤동주가 그만큼 훌륭하게 산 거죠. 그런 기억을 이곳에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성계곡은 물숫자에 소리성자예요. 그러니까 물소리만 들리잖아요. 가끔 까마귀 소리도 들리지만, 근데 이 물소리라고 하는 것이 꼭 윤동주가 산골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 자연의 소리를 그가 믿는 신의 소리로 생각했고, 이 문명의 첨단인 식민지수도 경성에 와가지고 이제 북한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주적인 시인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것이 별에는 밤에서 서시, 그걸 완성했던 4학년 늦가을 무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쪽 종로는 짧았지만 윤동주 문학의 클라이맥스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특히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것이 백석과 일면식도 없는 저 멀리 있는 경성과 만주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온전히 글 하나로 이렇게 서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쌓고 나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는 저희가 문학관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윤동주 문학관에 갈 차례죠. 네, 보겠습니다.